안녕하세요.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구두 닦기예요. 지나가다 한 번씩 보게 되는 구두 수선집 아시죠? 바로 그곳이 제 일터랍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건사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이 무시를 받으며 살기도 했죠. 저를 무시하고 창피했던 건 바로 전 처가 식구들이었는데요. 저는 그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저를 창피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던 아내를 결국 제 인생에서 떨쳐내 버렸습니다. 그 서러웠던 긴 세월과 마지막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넉넉하진 않아도 적어도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동생 그리고 지적장애 상급이던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산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버진 저와 동생이 어렸을 땐 온갖 허드렛 일은 다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구두 닦는 기술을 배워 구두 닦기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여보, 도시락 가져가요. 많이 쌌으니까 배고프게 일하지 말고 많이 먹어요. 비록 지적장애라곤 하나 상급으로 장애가 심하지 않던 어머닌 남들이 보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억하는 것과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을 고르는 것 등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주 지극한 분이셨죠. 아버지 또한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좋은 분이셨기에 저와 여동생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업한 전 나이 30에 2년간 연애했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모두 크게 여유롭진 않은 집안이라 우리 모아놨던 약간의 돈에 대출을 껴서 전셋집을 얻게 됐죠. 당시만 해도 장인 장모와 처형과 처형의 남편 그리고 처남 모두 살갑진 않아도 나쁘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 또한 제게 잘하던 좋은 사람이었으니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뒤 저는 때이른 고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뭐?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어, 계속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미안해, 여보. 제가 약 7년을 다녔던 회사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들도 돌이 막 지난 나이고 아내가 출산하며 회사도 그만뒀던 때라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 뒤 아무리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생각보다 재취업이 쉽진 않더군요. 그러자 장인 장모는 점점 태도가 돌변하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아직도 취업 못했나? 죄송합니다. 열심히 면접 보고 다니곤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하긴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 쥐꼬리 많아 월급 받고 다니던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겠나. 그러니까 진즉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큰 사이처럼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각오했어야지. 아이고, 속이 타들어간다, 타들어가. 취업이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자네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우리 딸이랑 우리 손준 누가 책임져? 저도 대리운전도 뛰고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벌곤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제가 번듯한 직장에 얼른 재취업하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형님하고 비교하면서 절 깎아내리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됩니다. 부탁드려요. 아이고, 사위 무서워서 내가 무슨 잔소리도 못하겠네. 그렇게 내 말이 못마땅하면 얼른 취업을 하던가. 끊어. 특히 장모는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걸어 형님과 비교하며 절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죄인처럼 마냥 죄송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듣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정중하게 그만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죠. 하지만 그럴수록 장모는 제게 더 심하게 굴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날 처형과 형님, 처남과 이제 막 결혼했던 처남댁 앞에서까지 이러더군요. 자네 지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자네 때문에 볼이 푹 팬 우리 딸 얼굴을 보고도 자기 배 불릴 생각이 들어? 엄마, 내가 이 사람 좀 그만 괴롭히라고 했지? 내가 볼이 패긴 어디가 패요? 살이 빠지긴커녕 2kg나 쪘는데 오바 좀 하지 마. 이 사람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여보, 우리 그만 집에 가자. 여기서 밥 먹다간 당신 체하겠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형님과 처남댁 또한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죠. 그 와중에 처남은 엉망이 된 분위긴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밥을 먹었고, 처형은 나지막이 엄마도 너 걱정되니까 그런 말 한 건데 오히려 네가 유난이다 얘 하며 장인과 함께 아내를 흘겨보더군요. 아내 최근에 결국 우린 밥을 먹다 말고 처가를 나왔습니다. 장인 장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아내가 있어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취업 때문에 계속 골치를 썩던 와중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더 겹쳐오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당시 60대 초반이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 평소 앓던 지병으로 쓰러지셨던 겁니다. 다행히 큰 병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뒤 한동안 어머닌 약해진 건강 때문에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했죠. 그때 아버진 구두방도 열지 않고 어머니 곁에 붙어서 간병을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셨어요. 형주야, 너 아직 면접 보고 오라는 곳 없었지? 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저까지 걱정을 보태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너 면접 보는 거 그만하고 나한테 구두 닦는 기술 배워볼래? 너도 어릴 때 나한테 기본적인 건 배웠었잖아.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돈벌이가 좀 된다. 내 단골 손님도 많고 하니까 네가 내 구두방을 물려받으면 적어도 너희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게야. 아버진 제게 자신의 구두 수선소를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후 자금은 충분히 모아뒀으니 저에게 기술을 모두 알려준 뒤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겉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아도 아버지의 벌이가 제법 괜찮았던 걸 알았던 전 고민 끝에 아버지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구두방을 물려받는 과정이 썩 순탄치 않았어요. 그건 바로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반대 때문이었죠. 그냥 좀 더 노력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안 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새 구두 닦는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당신 생각보다 벌인 괜찮은 일이야.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단골 손님들도 많고, 무엇보다 당신 뱃속에 지금 우리 둘째도 있는데 내가 하루빨리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난 싫어. 남편이 구두 닦기라니 밖에서 말하기 너무 창피할 것 같단 말이야. 뭐? 창피해? 당신 우리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창피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 평생 구두 닦으면서 가족을 건사하셨어. 그런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당신 남편인 나도 이 자리에 없다고. 아, 아니, 아버님이 창피하다는 말은 아닌데 젊은 나이에 구두 닦는 일 한다고 하면 그냥 남들이 당신을 좀 무시할 것 같다. 그거지, 내 말은. 아내는 구두 닦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말뜻은 뭔지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을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끈하자 그제 아내는 횡설수설 말을 돌리며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 줬어요. 물론 아내가 싫어하면 저도 아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슬며들기도 했지만 당시 아내의 뱃속엔 둘째인 저희 딸이 있었고 아내는 계속해서 무직인 상태였기에 제겐 빨리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직한 지 1년 뒤 아버지께 기술을 배워 구두방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몇 달 뒤 귀향을 하시게 됐죠. 어서 오세요. 구두 닦으시게요? 아, 그럼 뭐 구두를 사러 왔겠어요? 여기요. 나 잠깐 근처에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나 돌아올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구두 좀 닦으려고 하는데, 아이쿠, 사장님이 젊으시네. 그래, 몇 살이슈? 30 중반쯤 됐습니다. 젊은 양반이 사업이라도 망했나. 불쌍해 보이게 왜 이런 일을 하슈? 부모님이 속 좀 상하시겠네. 나이도 젊은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물론 평범한 손님이 대다수였지만 간혹 아내 걱정처럼 제 직업 자체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굳이 제게 구두를 던져서 주는 사람, 수선을 맡기고선 제가 내지도 않은 흠집을 제가 낸 거 아니냐며 돈을 못 내겠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절 불쌍하거나 한심하게 보는 사람 등등 말이죠.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 최대한 웃으며 넘어가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제 구두방으로 구두를 닦으러 오시던 아버지 때부터의 단골 손님, 구두 수선이 너무 잘 됐다며 한 번 안면을 튼 후 오며 가며 제게 음료수를 주고 안부를 묻던 근처 카페 사장님, 수고하신다며 한여름에 맡긴 구두를 찾아서 돌아가다 말고 아이스크림을 사와 건네주던 아주머니 등등 기분 좋은 손님들과 일화도 참 많았답니다. 비록 사람들은 제 직업을 그리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일을 하며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저를 키워주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던 아버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죠. 하지만 그런 절 처가에선 날이 갈수록 무시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 사위 왔어? 내가 요즘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자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네. 우리 큰 사위가 다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를 다닌다고 말이야. 에휴, 그에 비해 둘째 사위에겐 창피해서 내 꺼내지도 않어. 그 많은 직업 중에 하필 구두 닦기가 뭐야, 구두 닦기가. 왜, 내 말이 기분 나쁜가? 그러게 내가 그놈의 볼품없는 구두방 때려치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친척 모임 갈 때마다 자네 때문에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큰 사위 자랑으로 기 좀 사나 싶으면 다들 자네는 아직도 구두방 하냐고 물어대는 통에 말이야. 자네 앞으로 친척들 행사 있을 때 아예 오지 마. 그중 가장 심한 건 역시나 장모였습니다. 장인은 옆에서 항상 저를 못마땅한 듯 보고 있었죠. 물론 처형과 처남도 절 무시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처형은 은근슬쩍 자기 남편 자랑을 하며 저를 비교해댔고 장모가 옆에서 거들면 만족한 듯 저를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처남은 예전엔 한 번씩 제게 술을 사달라며 전화를 하더니 제가 직업을 바꾼 후엔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그리곤 형님에게만 친한 척을 하며 앞에 있는 전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죠. 처음엔 그래도 애들 엄마 가족이니 참아보려고 했는데 대체 죄인도 아닌 제가 왜 그런 모욕을 겪어야 하나 싶어 한 번은 화를 빵 터뜨렸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저도 돈 벌 만큼 벌고 우리 가족 먹고 살 걱정시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돈 버는데 뭐 보태주신 적 한 번 없으면서 왜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제 직업을 그렇게 모욕하세요? 친척들 행사요? 예,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안 올 거예요. 이제 저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틈에 굳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길로 가족들을 데리고 처가를 나와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제게 화를 내며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1년에 가봐야 우리 집 몇 번이나 간다고. 그때만 좀 참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난 그래도 당신 가족이니까 아무리 면박을 당해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 근데 더는 그러기 싫어. 게다가 당신 예전에 내가 일자리 못 구해서 구박당할 땐 그래도 내 편 들어주더니 당신이 반대하던 구두방 시작한 뒤론 화를 내긴커녕 은근히 당신 가족들 편들지 않았어? 나 빼고 다 나를 못마땅해 하는 집에 대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거야. 그러면 당신이 기분 나빠서라도 그 일 그만둘 줄 알고 좀 동조했던 거지.
솔직히 나 큰애도 초등학교 들어간 마당에 당신 직업 좀 창피해. 정민이 학교 학부모들 만나면 남편 구두 닦는 일 한다고 하는 거 부끄럽단 말이야. 여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내 직업 그렇게 창피하면서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치할 건 다 하고 살지 않았어? 애 둘 낳고 당신 일 한 번 한 적 있어? 게다가 당신 최근 1년 들어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남들 사는 명품백 다 따라 사려고 하고 부자도 아닌데 사는 옷마다 명품 옷에 금반지에 식기들도 죄다 해외 명품 브랜드로만 사려고 했잖아. 애들 밥은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고 SNS에 자랑식으로 사진만 찍어 올려대려고. 요즘 당신이 애들 나 몰라라고 브런치 모임이니 맛집 동호회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줬어. 애들이 나 퇴근할 때까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 얼마나 울상이었는지 알아?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처가도 당신도 꾹 참고 산 거야. 그리고 당신도 애들 키우고 살면서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 좀 놀러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라고. 우리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봐 내가 이러고 사는 거 말씀도 못 드리고 나한테 처가 가는 거 강요하기만 해? 그럼 그땐 당신하고의 관계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거야. 제 말에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직업을 창피해하는 걸 떠나 결혼 초엔 안 그러더니 아내는 날이 갈수록 사치가 심해져 갔어요. 큰애가 8살, 둘째인 딸이 5살 때 딸 어린이집에서 죽이 잘 맞는 학부모를 몇 명 만나더니 그 뒤론 바깥 모임에 맛이 들려 이 모임 저 모임 안 끼는 모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애들과 집안일에 소홀해져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제가 청소며 빨래며 밥까지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모임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따라서 사려고 들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보여주기식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던 아내에게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기까지 하니 마음이 차츰 멀어지며 더 이상 처가 식구들도 참아주기 싫게 된 거죠. 그 뒤전 명절 때만 장가식 처가를 갈 뿐 이외엔 처가 근처에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저를 이젠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처부모를 보러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뵈러 저희 부모님 댁에 갔으니 저 또한 최소한의 도리만은 지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가 대판했던 날로부터 얼마 뒤 저는 갈수록 사치가 심해지던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에게 맡겼던 경제권을 결국 뺏어오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박박 우겨서 돈 관리 당신한테 맡겼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이제부터 돈 관리 내가 할 거야. 싫어. 나 돈 관리 잘하고 있어. 진짜야. 아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는 못 참아. 당신 변해도 너무 이상하게 변했어. 그때 아내는 끝까지 제게 경제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힘으로 통장을 빼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 세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다달이 나가는 아내 명의 카드값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아내를 추궁하니 할부로 산 명품옷과 가방들이 많았다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장에 떡하니 찍혀있던 얼마 전의 인출 기록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뭔데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인출했어? 아내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멋대로 인출해 썼더라고요. 놀라서 아내를 최근에 들은 돈의 목적지는 제 화를 돋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냥 좀 썼어.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어디에 썼냐고. 그런 큰 돈을 쓸 때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대체 어디에다 썼어? 사실은 엄마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동혁이가 몇 년 사이 주식에 맞들렸던 거 알지? 근데 걔가 이번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대출까지 받아서 사고를 쳤나 봐. 그게 완전 폭락해서 지금 신용불량자 될 위기래. 당장 3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저를 매형 취급도 안 하던 처남이 친 사고 뒷수습을 위해 아내는 장모에게 그 큰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한 달 안에 그 돈 다시 가져와.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돈도 돈이지만 난 당신이 날 속였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았어? 여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이혼이라는 말을 해.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가족? 당신 가족이 언제 날 가족 취급해줬는데? 잔말 말고 여기 또다시 이런 일 있으면 이혼하겠다는 각서 써. 안 쓰려면 지금 당장 이혼당할 준비하던가. 그날 결국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 뒤 아내는 제게 생활비를 타섰으며 한동안 사치를 못하게 됐어요. 물론 아내는 처가에서 3천만 원을 받아오지도 못했고 그놈의 모임 따라다니느라 여전히 아이들에게도 자주 소홀했죠. 그래도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니 아내를 한 번 봐준 전 최대한 알뜰살뜰 돈을 모으며 그동안 아내가 낭비했던 돈을 메꾸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3년 뒤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난생 처음 갖게 된 자가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우와, 여보,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집주인 눈치 안 보고 벽에 모칠도 해도 되고 전세금 올리진 않을까 계약 갱신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 정민아, 혜린아,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멋지지? 우와, 아파트 사는 친구들 완전 부러웠는데 우리 아빠 최고. 아내와 사이는 많이 멀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네 식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며 자축을 했습니다. 특히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그깟 고생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들이도 했습니다. 솔직히 처가 식구들은 절대 초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거든요.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어머마 그동안 알뜰살뜰 애들 보랴 살이 말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나랑 네 시애비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아내의 실체를 몰랐던 저희 부모님은 집들이 오신 날 마냥 아내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반면 장인 장모는 제게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축하하네 김서방.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구먼. 구두 닦아서 이만한 아파트도 장만하고 그게 생각보다 벌이가 좀 되나 봐. 네, 됩니다. 에휴, 그래. 소라 너라도 이렇게 잘 살아서 다행이다. 네 언니 결국 이번에 이혼한다더라. 그렇게 네 형부한테 까탈스럽게 굴더니 결국 네 형부가 네 언니랑 못 살겠다고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 애들은 네 형부가 데려가기로 했고 네 언니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아휴, 박서방 그놈 우리가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역시 검은 머리 짐승한텐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도 서울까지 오셨던 저희 부모님을 잘 대접해준 아내를 생각해 저는 꾹 참고 단답으로 대답하며 밥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래도 장인 장모는 더 이상 구두 닦기가 어쩌고 하는 말은 않고 그날엔 결국 처형과 이혼을 결정한 자신들의 큰 사위 욕만 해대다 돌아갔죠. 이혼 사유는 술만 마시면 물건을 다 부숴대는 처형의 술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혼 소식을 들으니 한층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내를 한 번 봐주긴 했지만 억지로 사치는 못하게 됐어도 여전히 가정의 소홀한 모습에 마음이 차게 식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제 심란함에 끝내 불을 지피더라고요. 당신 화장대 위에 있는 차키 뭐야? 그게 거기 있었어? 분명 핸드백에 잘 숨겨뒀는데. 뭐라고? 설마 당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차 뽑았어? 사실은 당신 몰라? 여기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차들 보면 외제차가 한둘이 아니잖아. 게다가 나 요새 만난 이 아파트 여자들 알지? 거기 여자 중 한 명은 나처럼 주부인데도 자기 외제차 따로 끌고 다니더라. 남편 직업이 의사래. 근데 나는 남편 직업도 꿀리고 당신이 명품 옷도 더 안 사주잖아. 그래서 지기 싫어서 풀대출로 외제차 하나 뽑았어.
아내는 이사한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로 또다시 그 사치병이 도졌던 겁니다. 아내는 그 모임에서 또 죽이 잘 맞는 여자들 몇 명을 만나 전보다도 훨씬 자주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제발 집안일은 고사하고 애들 좀 챙기라고 화를 내도 속이에 경일 끼었죠. 그 와중에 그 여자들에게 지기 싫다며 자꾸 제게 또 명품 옷을 사달라고 운을 띄우기에 화를 냈더니 자기 명의로 또 카드를 만들어 귀엽고 쇼핑을 한가득 해왔더군요. 예전에 분명 카드를 제가 잘라버렸었는데요. 그래서 노발대발하며 카드를 또 빼앗아 버렸더니 이번엔 겁도 없이 풀알프로 외제차를 사왔던 겁니다. 그때가 그 아파트로 이사한 지 고작 1년 정도가 지났던 때였어요. 기가 찬 저는 아내에게 대체 그걸 무슨 돈으로 갚으려고 저 몰래 사왔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내의 대답에 정말 뒷목을 잡고 말았죠. 사실 당신 몰래 만들어뒀던 카드가 하나 더 있어. 그걸로 카드 대출 받아서 동혁이가 권유한데 2천만 원 투자해뒀어. 동혁이가 투자만 하면 다달이 몇백씩 수익금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 그걸로 차 할부 비용도 카드 대출금도 갚으면 돼. 이거 진짜 확실한 투자라고 동혁이가 그랬어. 당신이 알면 반대할까봐 비밀로 하긴 했는데 진짜 남는 장사라고 했다니까. 물론 지난 2달 동안은 수익금을 못 받긴 했는데 다음 달엔 진짜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차도 산 거야. 아내는 우물쭈물하며 처남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그거 완전 사기잖아. 아니야. 동혁이가 주식 같은 건 잘 알잖아. 걔 돈도 투자했다고 했어. 믿어봐. 처남 저번에도 주식 투자 잘못해서 몇 천이나 돈 날렸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3천만 원 빌려주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잖아. 근데 그런 처남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당신 만약에 그 돈 잘못되지? 당신 예전에 나랑 각서 썼던 거 알지? 나 이번엔 당신 안 봐줘. 정말로 이혼할 거야. 알았어? 난 당신 멋대로 저지른 대출금 단 한 푼도 못 갚아줘. 아내는 당황하며 이번엔 정말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꾸만 저 몰래 일을 벌이는 아내에게 마음이 전부 떠난 상태였어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설사 처남이 권한 투자가 잘 된다고 해도 더는 아내와 살 마음이 없어졌죠. 그렇게 한동안 전 제 눈치를 보던 아내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던 어느 날, 제 구두방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김서방, 잘 있었나? 그 사람은 바로 장모였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아내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제가 이혼할 위기에 놓이자 장모가 절 회유하러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죠. 장모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더 뻔뻔하게 그지없더군요. 김서방, 저번에 보니까 집이 아주 넓고 좋더라고. 구두 닦아서 그런 좋은 집도 사고 우리 사위 아주 대단해. 아,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왜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나? 나 자네 장몰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전 안부 한번 안 묻던 절 제 일터까지 왜 찾아오셨냐고요? 그렇게 창피해하던 제 구두방을 직접이요. 아니, 사실은 자네 처남 말일세. 걔가 또 사골 쳤지 뭔가. 저번에 자네한테 빌려서 갚아준 3천만 원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많더라고. 게다가 이번에 무슨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모양이야. 이번엔 진짜 될 투자라고 겁도 없이 또 대출을 받아서 했다가 날려먹었다는구먼. 어떻게든 범인 잡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모양인데 신고 냈는데 결국 못 잡을 것 같대.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하네. 장모는 제게 처남이 정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처남이 망했다는 투자가 바로 제 아내가 2천만 원을 넣어놨다던 그 투자라는 걸 말입니다. 방금 자기 입으로 자기 둘째 딸의 이혼을 확정지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던 장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빚 갚아주려고 방금 집을 내놓고 왔네. 그리고 우리 큰애랑 같이 자네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자네 집 방도 3개이지 않나. 우리 큰애는 그냥 거실에서 자라고 하고 나랑 자네 장인한테 방 하나만 주게. 우리가 딱 5년만 신세 좀 지겠네. 자네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같이 방 쓰라고 하면 되잖아. 장모는 처형과 장인과 셋이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는 말을 하려고 제 가게까지 왔던 겁니다. 그것도 부탁도 아닌 통보를 하러 말이죠. 저는 기가 차서 단박에 거절을 했죠. 뭐 5년을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근데 이거 저희 집사람도 아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닌데 걔야 뭐 자기 친정 일인데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 그래도 내가 자네 생각해서 소라통해서 말 안 하고 자네한테 직접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자네 남자가 고작 우리가 구박 좀 했다고 꽁에 있나? 아휴 알았네. 내 사과함세.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앞으로 잘 좀 살아보자고. 싫습니다. 그래도 사위라고 제가 두 분께 기본적인 도리는 하면서 살았지만 같이는 절대 못 삽니다. 안 돼요. 저희 애들도 점점 크고 있고 성별도 달라서 지금처럼 각자 방 쓰게 해야 돼요. 정말 정없이 왜 이러나. 처부모도 부모야 이 사람아. 잔말 말고 방 비워놔. 아직 둘째는 어리잖아. 지 오빠랑 같이 방 못 쓰게 할 것 같으면 자네 방에서 같이 지내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우리랑 같이 방 쓰게 해도 되고. 나 자네 아내 엄마일세. 아, 그래요? 아까부터 부모 하시는데 저는 두 분이 저한테 언제 부모 역할을 해주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직업 가지고 대놓고 무시합니까? 그리고 제 아내 부모라고 하셨죠? 그럼 장모님 그 귀한 딸 반품해 드릴게요. 그럼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서 고이 돌아가세요. 물건도 아닌 사람이라 어디다가 폐기 처분하기도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제발 좀 데려가세요. 안 그래도 저 집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처남이 했다는 투자, 집사람이 카드 대출 받아서 2천만 원이나 같이 한 거요. 예전에도 장모님한테 멋대로 3천만 원 준 거 걸려서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각서 썼거든요. 근데 그 돈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장모님이 방금 저한테 속 시원히 말해주셨네요. 전 돈도 안 벌면서 사치만 일삼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아 맞다. 그 3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당장 갚으세요. 어차피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좋게 거절하려던 제게 장모는 화를 내며 억지를 써대더군요. 결국 저는 화가 폭발해 아내보다 장모에게 먼저 이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게 빌려갔던 돈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장모는 식겁을 하며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그 돈 얘기가 왜 나와? 정말 쪼잔하게 왜 이러나? 그리고 애가 그깟 돈으로 사고 좀 칠 수도 있지. 고작 돈 문제 가지고 이혼을 해? 언젠 구두 닦기 사위라고 그렇게 절 무시하시더니 그 구두약 냄새 묻은 돈은 또 필요하셨나 보죠? 제가 구두 닦아서 산 저희 집도 이제 와서 그렇게 탐이 나셨어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상처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서 더는 두 분, 아니 그 집안 식구들 전부 가족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고작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직업을 창피하고 집안엔 관심조차 없는 와중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깎여서 정이 뚝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처가 식구들까지 이렇게 하나같이 모렴치한데 제가 뭘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가려운 거 시원하게 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우리 사이에 할 말 없겠죠? 얼른 나가세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요. 저는 들고 있던 구두솔까지 내던지며 장모를 마구 쫓아내버렸습니다. 장모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며 제게 욕을 한 사발 하더니 이내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오만정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니 아내는 염치도 없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 개쫓듯이 쫓아버렸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그래도 가족끼리 힘들 때 좀 도울 수도 있지. 절대 학가 못한다고 말했다며? 당신 진짜 정없다.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장모님한테 못 들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한 거. 처남하고 당신이 한 투자 사기였다며.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이제 알았어. 걔가 풀이 죽어서 미안하다고 어제 전화 왔더라. 나도 속상해 미치겠어. 근데 당신 이혼 얘기 꺼낼 정도로 화가 났던 걸 아니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당신 나랑 진짜 이혼할 거 아니잖아. 당신처럼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한테 엄마를 빼앗겠어. 그치? 근데 화가 나서 그런 소리를 한 거잖아. 나 다 알아, 여보. 여보, 어차피 이혼하지도 않을 거 우리 가족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엄마랑 아빠가 진짜 당신한테 앞으로 안 그럴 거래. 나랑 아까 전화로 약속도 했어. 그래? 그럼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집 사서 당신 식구들 책임져. 당신 머리가 왜 그렇게 꽃밭인지 모르겠는데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랑 쓴 각서 기억하지? 난 당신 집은 물론이고 당신한테도 정 떨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야. 난 아주 이제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리고 집안일은커녕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 당신을 애들 엄마로서 별로 남겨둬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 저번에 당신이 주말에 하루 종일 나가 있던 날 있지? 그때 애들이 엄만 찾지도 않더라. 당신은 애들한테 그런 존재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 당신이 그동안 말아먹은 돈이 얼만지 굳이 안 세어봐도 엄청난 건 알지? 게다가 당신 여태 애들도 잘 안 돌보고 가정에 소홀했던 것까지 보태면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법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당신이 멋대로 처가에 빌려준 돈, 그건 그냥 내가 애들 낳고 산정 생각해서 재산 분할 해줬다고 생각하고 안 받을게. 그러니까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여보, 진심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 우리 가족 얘기 때문에 더 화가 났구나.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우리 집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할게. 아니, 아예 우리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말자. 그럼 되는 거지? 어? 여보, 무섭게 왜 그래?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건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지. 여태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직접 일해서 그 좋아하는 사치도 하고 모임도 나가. 그럼 되잖아. 그렇게 창피하던 구두 닦기 남편이자 사이가 나가준다는데 왜 이제 와서 다들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난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기회도 줄 만큼 줬고 그 모든 걸 다 뻥차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이젠 내가 내 인생에서 날 좀먹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 영원히 내다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아내는 그제야 엉엉 울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부가 집에 있을 땐 티가 안 나도 없어지면 바로 난자리가 보이는 법이야. 어디 나 없이 애들하고 한번 살아봐. 분명 며칠도 못 가서 후회하게 될 거야.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집안이라고 애들 돌보는 게 주부 아니야? 당신이 집에서 뭐 하던 게 있어야 난자리가 보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아내가 나간 후에야 저는 방에 들여보냈던 아이들을 불러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13살, 10살로 어느 정도 철이 들었던 아이들은 울먹이면서도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린 아빠 편이에요. 나랑 혜린이는 엄마가 없어지는 것보다 아빠가 슬픈 게 훨씬 슬퍼요. 우린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얼마나 아내가 소홀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말하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직접 애들의 등교 준비를 해줬어요. 어차피 애들은 학교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가니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의 저녁을 직접 차려주고 집안일을 했죠. 솔직히 아내와 함께 살 때에도 늘상 하던 일이라
아내가 없어도 뭐가 불편한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또한 아내를 전혀 찾지 않았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퀵으로 처가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자네 진짜 자네까지 이럴 겐가? 소라가 지언니처럼 술 먹고 물건은 부수기를 했어. 뭘 했어? 부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참고 살 줄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가? 장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할 말 못할 말 어디서든 다 하고 사셔서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장모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오만정이 와르르 떨어지는 거요. 그렇게 살다간 분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갈걸요? 장모님이 잘못시킨 자식 교육 때문에 결국 장모님 딸들이 그렇게 이혼하는 겁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저는 더 이상 그쪽 집안과 털끝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창피한 구두방은커녕 직업 자체가 없는 아주머니 딸 데리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전 이만 차단합니다. 이혼은 진행해야 했기에 저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처가 식구들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울며 불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제가 바꿔버려 열지 못해 저는 직접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왔어? 여보,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설마 했는데 내 빈자리가 전혀 안 느껴졌어? 얘들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네, 엄마, 안 보고 싶었어요. 큰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향해 비수를 꽂더군요.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울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향해 말했죠. 이제 알았지? 당신 애들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걸. 계속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나 정말 소송 걸 거야. 애들한테 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 이혼해. 아내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쓴 각서도 있었으니 그 이상은 억지 쓰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아내가 가정에 충실했던 한때를 생각해 아내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줬어요. 뭐 그 돈으로 외제차 할부금 갚고 대출금 갚으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혼 확정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아내를 봤을 때 아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직장은 구하지도 않고서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남남이 된 아내의 일엔 더 이상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구두방을 운영하며 어느덧 중3이 된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몇 번이나 전처의 전화를 받았어요. 특히 이혼을 했던 해엔 전처는 몇 번이나 울며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애들 문제 때문에 연락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어 전화를 받아줬더니 전처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했죠. 여보, 나 진짜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요새 식당으로 일 나가. 엄마가 생활비 안 낼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하기 싫은 일 겨우 구했어.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삭신도 쓰시고 모임 사람들한테 식당 일 한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아예 모임에도 안 나가. 나갈 돈도 없고. 그리고 나 차도 폐차했어. 알고 보니까 이게 침수차더라. 완전 사기당했어. 우리 결국 동혁이 빚 갚아준다고 집 팔아서 방 2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이사했거든. 이 좁아 터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언니까지 넷이서 사는데 너무 불편해. 게다가 동혁이 걔는 돈 신나게 빌려갈 땐 언제고 돈 갚을 생각은커녕 집 좁아서 불편하다고 명절에도 안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나 넓고 좋았던 우리 아파트가 너무 그리워. 나 정말 이혼한 거 너무 후회돼. 우린 아무도 당신이 그립지 않아. 당신 정민이한테 전화해서 그랬다며? 아빠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말 좀 해달라고. 근데 정민이가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다며? 당신 원래 애들 안부 묻지도 않던 사람 아니야? 대체 왜 그러고 살아?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 저번에 아파트 주민 모임에 다녀왔는데 당신 부녀회에서
내 직업 공무원이라고 속였다며? 그렇게 창피하던 구두 닦기 남편을 왜 자꾸 그리워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에게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새삼 좀 살아. 남의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바래. 당신이랑 애들 낳고 산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의리로 해주는 말이야. 제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전처는 한동안 정말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몇 달 전 전처는 또 제게 오랜만에 전화해 대낮부터 술에 취해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잘 있었어? 여보, 옛날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 요즘 들어서 자꾸 후회만 해. 여보, 나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실수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사실 나 저번 주에 차였다? 그 자식, 그렇게 내가 좋다더니 고작 8개월 만에 날 차버리더라. 사탕 발린 말로 얼마 있지도 않은 내 돈 다 뜯어가더니 잠적해버렸어. 역시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는 없나 봐. 보고 싶어, 여보. 저는 그 한심한 말에 그냥 아무 대답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애들 일로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 계속 전화를 받았더니 애들 얘긴커녕 저런 쓰잘데기 없는 말만 늘어놓으니 차단 안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전처의 번호를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어차피 애들 안부 한 번 안 묻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전처가 어떻게 지내는진 알지 못하지만 애들에게도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니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이 밥은 잘 먹고 사는지 한 번 묻지도 않던 전처를 마음에서 잊은 지 오래랍니다. 오히려 가끔 조카들과 매제와 함께 놀러 오던 제 여동생을 더 좋아해 종종 안부 전화를 하곤 하죠. 저는 아내도 없으니 어느덧 많이 연로해지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공기 좋은 시골이 훨씬 살기 좋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강릉 가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아이고, 맞다. 아빠가 깜빡했네. 아빠 너무해요. 저랑 오빠랑 둘 다 벌써 짐도 다 싸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 농담이야, 농담. 아빠가 이미 수영장도 있는 숙소로 다 예약해놨죠? 와, 우리 아빠 최고! 저와 아이들은 전처 없이도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아이들은 저와 전처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 오히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까지 전부 다 해주며 아빠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생각이에요. 부디 전처도 그래도 애들 엄마이니 어딘가에서 남의 시선만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닌 진짜로 멋진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쓰다가 정작 진짜로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걸 저는 전처와 전 처가 식구들을 보며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도가 좌우된다는 말을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꼭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끝맺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라는 말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즘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과 약간의 운덕에 아이들을 셋이나 낳기도 했죠. 다자녀를 출산하는 일부터 육아 방침 등 저의 모든 뜻과 제 일을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가끔은 고집이 센 제게 불만을 표출할 만도 하건만
남편은 항상 저를 믿고 존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의 인생에 저와의 결혼 생활 중 큰 고비의 순간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했죠.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던 당시의 우연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녀입니다. 아빠는 공장을 다니며 엄마와 저, 그리고 두 남동생을 부양하셨죠.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유독 학생들 모두를 진심으로 대해주던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4학년 내내 학교 다니기가 참 즐겁더라고요.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까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의 꿈을 꾸며 교대에 진학했던 건 바로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죠.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저는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 마음을 배려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보니 아이들을 맡고 가르치는 일이 항상 즐겁진 않더군요. 선생님, 우리 애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면 항상 애들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민지랑 서연이가 자꾸 저랑 안 놀아주고 따돌려요. 저 학교 오기 싫어요. 극성 학부모의 숱한 불만 제기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연락, 어린 나이에도 이유 없이 반항하는 아이들 간의 서열과 따돌림 문제 등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통솔하는 일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선생으로 남아있게 한 건 순수하고 예쁘게 절 따라주던 학생들 덕분이었죠. 선생님, 전 선생님이랑 지내는 이번 학년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나중에 크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제 중학교 교복 어때요? 너무 예쁘죠? 선생님, 내년, 내후년 스승의 날에도 찾아뵐 테니까 저 잊으시면 안 돼요. 학생들을 위한 제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업적으로 크게 만족하는 삶을 살다 제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 바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나도 선지 씨 같은 사람을 어릴 적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 다시 없을 복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인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늘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배려심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날 곧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짝이라는 걸 말이죠.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았지만 그 정도 나이 찬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우린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 한 번은 남편이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진 지병 때문에 고생하시다 내가 고1 때 쓰러져서 결국 돌아가셨어. 나도 너처럼 동생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 막내 남동생이 둘인 너랑 다르게 여동생이지만 말이야. 동생들은 아직 어리지, 집은 가난하지. 이젠 내가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어머니도 그때부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식당 일을 나가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게 그냥 두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는 포기하고 고등학생이 날 써준다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서 돈을 벌었어. 남편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성인이 된 후에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집에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두 동생을 위해 눈을 질끈 감았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했지만 어릴 적엔 마음이 좀 힘들었어. 너무 빨리 어른이 돼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돈 아까워서 힘들어도 술도 마시지 않고 참았지. 그래도 어머니랑 동생들이 그런 내 고생을 알아주고 지금껏 고마워해 주더라. 물론 나만 고생하면서 산 거 절대 아니야. 어머니도 여태 식당에서 일하시고 동생들도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편할 날 없이 알바하고 힘들게 살았어. 지금이야 둘 다 번듯한 회사원이 됐지만 말이야. 난 이렇게 서로의 힘듦을 알아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
나도 나중에 꼭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남편이 살아온 내용을 들으니 한층 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자기 고깃집을 차린 남편은 숱한 연과 노력 끝에 성공을 했다더군요. 위치도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탁월한 맛과 마케팅 덕에 꾸준히 매출이 올랐던 거죠. 이후 남편의 가게는 저와 결혼한 뒤 2호점까지 내게 될 정도로 쭉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는 늘 제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남편의 성장 과정을 듣고 굉장히 남편을 기특하게 여기셨거든요. 난 첫인사를 왔던 날부터 자네가 마음에 들었어. 난 김서방 자네만큼 멋진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네.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책임감도 넘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도 하지 않았나. 우리 아들놈들이 아니 막낸 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우리 큰아들이 자네 반에 반만 닮아도 좋을 텐데 그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지 원. 친정 아빠는 남편을 칭찬하면서도 남편과 딴판이던 제 첫째 동생을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분명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동생은 졸업하고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며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렸거든요. 누나, 나 3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아버지랑 엄마는 이제 절대 나한테 돈 못 주겠대. 나도 못 줘. 너 그 돈 가지고 또 경마장 가려고 그러지? 너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겨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 같더니 무단으로 그만둬버리고 그때 번 돈도 하루 만에 경마로 다 날려버렸다며? 아이 누나 제발 내가 돈 갚을게. 나 가끔 공사장에 막노동하러 나가기도 해. 네가 그 돈 벌어서 퍽이나 나한테 갚겠다. 또 곧장 경마로 갈 거면서. 제발 정신 차려.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자꾸 대목 박을 거야? 오죽하면 막내가 너 사는 걸 보면 속 터진다고 같은 서울에서 독립까지 했겠어? 막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동생의 전화에 당시 2살이던 큰아들과 연년생 둘째 아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아르바이트 시작하기만 하면 조금 하다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일당직 일만 가끔 나가며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며 경마에 미쳐있는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가족들의 걱정을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큰 처남 당분간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할 수 있을까? 뭐? 보기만 해도 속 터지는 걔를 왜 집에까지 들여? 당시만 괜찮으면 내가 처남 옆에 끼고 살면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게. 처남 지금은 잠깐 인생이 힘들어서 저런 식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착한 사람이잖아. 나도 처남 가족이니까 그런 처남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고맙게도 남편은 자신이 직접 제 동생을 데리고 살기까지 하며 갱생을 시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엔 방이 3개였는데 아직 창고처럼 쓰던 방을 비워주자면서요. 세상에 부모님도 아닌 아내의 동생을 데리고 살아주겠다는 남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남편의 제안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염려스러워 하면서도 굉장히 고마워해 하셨죠. 매영, 땡전 한 푼 없는 절 저희 부모님이 내쫓으셔서 이 집에 오긴 했는데요. 제 인생에 간섭할 생각은 마세요. 매영이 절 어떻게 갱생시켜 주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누가 제 인생에 간섭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야, 너 매영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 안 해? 됐어 여보. 처남, 난 내 동생이 인생 포기한 듯 사는 거 더 이상 두고만 못 봐. 처남도 내 동생이랑 마찬가지잖아. 처남, 내가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는 반면에 노력한 만큼 족족 결실이 맺어지는 황금기도 반드시 있더라. 처남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 찾아오든 간에 그동안 내가 처남이 버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쉽게 인생 포기하지 마. 제 동생은 그런 남편의 말에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은 그런 동생을 더 혼내지 않고 다음날 점심 퍼질러 자고 있던 동생을 억지로 깨웠습니다. 일어나 처남,
일하러 가자. 일이요? 제가 어디로 일을 하러 가요? 오늘부터 우리 가게로 출근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 배워. 우리 가게 나름 비법도 있는 맛집이야. 힘도 등치도 남편에게 한참 밀리던 동생은 하는 수 없이 투덜대며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의 고깃집은 오후 4시에 열어 새벽까지 운영하던 가게라 남편은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해 항상 점심 일찍부터 출근을 하곤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동생은 남편이 쉬던 날 하루를 빼면 매일같이 남편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이거 좀 놔요, 매형. 제일 바쁜 토요일인데 왜 가게도 안 나가고 날 잡으러 다니냐고요.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래요. 진짜 손모가지 잘라줘? 그래야 경마 끊을래? 가게야 미안하지만 직원들한테 좀 맡겨놓으면 되지만 처남을 잡으러 다니는 거 나밖에 못하잖아. 동생은 가끔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에 일어나 경마를 하러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동생을 잡기 위해 경마장이나 스크린 경마장 등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물론 동생을 잡아오지 못한 날이 더 많았지만 남편은 뒤늦게 슬그머니 들어오던 동생을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곤 했어요. 나중엔 주말이면 아이 현관문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졸며 동생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눈물이 나더군요. 어떻게 혈연도 아닌 자기 처남에게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일 수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정말로 동생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영, 괜히 현관 앞에서 불편하게 주무시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릴게요. 진짜야? 저번에도 그런 말을 속이고 도망갔었잖아. 정말이에요. 저 이제 가족들하고 제 조카들, 그리고 누나 뱃속에는 막내 조카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특히 매영한테요. 매영, 저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제가 진짜 실패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도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지방대 나와서 그마저도 친구들은 다 한 취업도 족족 실패하고 끈기도 자제심도 없어서 이런 도박에까지 빠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근데 매형 덕분에 깨달았어요. 이런 가족을 둔 것만으로도 사실 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고요. 저 매형 말대로 다시 이악 물고 노력해 볼게요. 이번엔 끈기 없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게요. 동생의 말을 옆에서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정말 혼이 났습니다. 남편 또한 동생의 말에 감동했는지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구던 제 동생을 따듯이 안아주었죠. 잘 생각했어. 처남은 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해내는 법을 배워놓으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은 더 쉬워질 거야. 우리 같이 잘 해내보자. 전엔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었다던 동생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남편의 가게 일을 했다더군요. 고기 납품업체 고르는 법, 손질하는 법, 숙성시키는 법, 손님들이 어떤 밑반찬을 좋아하고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해야 하는지 등등. 동생은 남편이 가르쳐주는 모든 걸 성실하게 배웠죠. 매영,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영에게 받은 은혜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비록 같이 살지 못해도 우리 꼭 자주 복입니다. 저랑 여태까지처럼 술도 자주 마셔주셔야 돼요. 어디 멀리 떠나? 내일이면 어차피 또 가게에서 볼 건데 뭘 그렇게 아쉬워해? 왜 안 아쉬워하겠나? 부모인 우리도 해주지 못한 일을 해준 자넬, 이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김서방, 자넨 우리 가족의 은인일세. 정말로 고맙네. 제 동생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약 3년을 살고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동생의 이사를 도와줬죠. 그날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이후 동생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의 가게에서 독립해 자신의 고깃집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남편과 둘이 만나 술도 마시고 자주 연락도 하며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막내가 자신도 좀 껴달라며 질투할 정도로 말이죠. 여보,
내 동생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 어머님 그리고 우리 서방님이랑 아가씨한테 더 잘할게.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잖아. 내 동생들 결혼할 때도 먼저 1,000만 원씩 턱턱 주라고 하고 이젠 고향 내려가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도 잘 챙겨주고 말이야. 당신이 잘하니까 나도 처가에 더 잘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일로 남편에 대한 제 애정과 신뢰는 한결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이였지만 저와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에게도 아주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죠. 그렇게 우리는 양가 와도 화목하게 잘 지내며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7년 뒤 저희 집엔 아주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두 곳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번화가 있다는 게 장점만 될 줄 알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네. 손님이 있어야 비싼 월세도 낼 텐데 말이야. 더 이상 직원들 줄 월급도 없고 질 좋은 고기도 식재료도 쓰기 힘든 지경이야. 어떻게든 가게 살려보려고 받은 대출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결국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해. 세계적 재난이 당신 탓도 아니잖아. 괜찮아 여보. 이렇게 든든한 아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남편은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결국 두 곳의 가게 모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뒤늦게 낮장사와 배달도 시작해봤지만 이미 입은 타격이 너무 컸었거든요. 누나, 매형 괜찮아?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안 좋으시더라. 하긴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가게였으니 그러실 만하지.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돈을 빌려드렸을 텐데 우리 가게도 그나마 회사 밀집 지역에 있어서 점심 장사로 버티는 중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너도 이제 두 딸 아빠인데 당연히 네 가족부터 챙겨야지. 네 매형 걱정은 마. 강한 사람이잖아. 벌써부터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 애가 셋인데 가장이 놀 수 없다면서 말이야.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우울해할 시간도 없이 곧장 아파트 경비를 구하더군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했던 3교대 근무로 말이죠. 여보,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 하려니까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할 때보다 지금 일이 더 편하기도 하고. 남편은 걱정할 저를 위해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은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동안 남편은 집에서든 외식이든 삼겹살 등 구워 먹는 고긴 입에 넣지도 못했고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외출했을 때 고깃집이 보이면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쓱 돌리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전보다 손도 많이 잡아주고 자주 안아도 줬어요. 얘들아, 앞으로 아빠 출퇴근하는 거 배웅하고 마중할 때마다 잊지 말고 꼭 안아드리자. 그럼 아빠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과 달리 당시 중3, 중2로 한창 사춘기였던 아들들은 많이 쑥스러워하더군요. 하지만 그토록 좋아하던 아빠를 위해 빨개진 얼굴로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엔 남편이 출퇴근할 때가 아니어도 전보다 훨씬 자주 자기들 아빠에게 스킨십을 하곤 했죠. 그런 가족들의 노력에 다행히 남편은 굉장히 기뻐해 줬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한 번씩 어두운 표정으로 퇴근을 하더군요. 그리고 출근할 때도 한숨과 함께 문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죠. 저와 아이들이 안아줄 때도 왠지 우울해 보이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냥 아파트 입주민 중에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까다로워? 어떻게? 별건 아니야.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내 표정이 안 좋았나 봐. 그래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세상에 어떻게 다 순하고 좋은 사람만 있겠어? 안 그래? 그렇긴 한데 너무 힘들면 참지 말고 꼭 얘기해. 당신은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가끔 힘들다는 말을 너무 안 해서 걱정이야. 다 참을 만한 일은 참는 거지 뭐. 난 당신하고 애들만 보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니까? 괜찮다는 자신의 말과 달리 남편은 종종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잠꼬대로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고 죄진 사람 같은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기도 했죠. 이 사람이 대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퇴근한 뒤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응원도 해줄 겸 밤까지 근무해야 하는 남편의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요. 남편은 경비실 앞에 나와 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쳐서 인사를 하려는데 그 앞에 제게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던 여자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고 멈칫하고 말았죠. 진짜 일 똑바로 안 할래요? 여기 그릇 깨진 거 보이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런데 전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사모님 댁 문 앞에 내려놨었어요. 그러니까 택배로 온 그릇이 깨져 있던 건 택배사나 구매한 업체에 문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된 택배를 직접 대가까지 가져다 드리는 게 경비원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이나 저랑 다른 경비원들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뭐예요? 입주민들 애로사항 들어주고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경비원 일이지. 그럼 아니에요? 괜히 택배기사한테 공동현관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범죄라도 생기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내 딸이 범죄에 노출되면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다른 데보다 꽤 높다면서요? 어디 그 좋은 직장 내가 잃게 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잘 보니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아파트 입주민인 것 같은 그 여잔 말도 안 되는 일로 제 남편에게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남편한테뿐 아니라 다른 경비원분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까다로운 입주민이 있다던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겠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막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그죠? 잘못했죠? 당신은 그냥 여기 아파트 사람들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말 거역하지 말라고요. 이 그릇 배상 못하겠으면 아저씨가 직접 택배사든 여기 업체든 전화해서 배상을 받거나 교환을 하던가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금 내 말 무시해요? 네? 죄송하지만 사모님,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언젠 잘못했다더니 시키는 일은 또 못하겠다는 거야, 뭐야? 저번에 와서 버릴 쓰레기 좀 가지고 가라는데 그때도 똥 씹은 표정이더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네. 짜증나니까 이거나 받아요.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요? 분리수거할 재활용 쓰레기지. 귀찮아서 한 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아저씨가 분리수거는 직접 해요. 어차피 재활용 쓰레기장 정리도 아저씨 일이잖아요. 공간관리는 저희 일이지만 입주민분들 쓰레기를 이렇게 받아서 분리수거하는 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사모님, 한두 번이야 그냥 이런 요구들을 들어드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당연하게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저뿐 아니라 다른 경비원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러실 거잖아요. 종이면 종답게 닥치고 시키는 일을 할 것이지. 왜 사사건건 말대꾸야? 당신 진짜 잘리고 싶어? 어? 그래도 남편의 직장인지라 저는 화를 꾹 참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반말을 찍찍 뱉으며 남편의 어깨를 마구 밀치기까지 하자 눈이 돌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이봐요. 지금 내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폭행인 거 몰라요? 남편? 이젠 직장에 창피한 줄 모르고 자기 아내까지 불러들여? 제 외침에 그 여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뒤를 휙 돌더군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둘 다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선생님? 정희 어머님.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저희 반 반장이던 학생의 학부모였거든요. 당시 전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죠. 그것도 꽤 극성 학부모 말이죠. 얼마 전엔 절 찾아와 무려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슬쩍 찔러주길래 기겁을 한 적도 있어서 확실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저희 못 받아요. 얼른 도로 가져가세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딸 좀 앞으로 더 잘 챙겨주세요. 저희 딸이 누굴 막 좋아하고 따르는 애가 아닌데
선생님 반이 되고 나선 선생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다고 원래는 하려고 들지도 않던 반장까지 도맡았다고요.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 학교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서요? 나의 친구 엄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그렇게 찾아온다면서요? 에휴, 그런 인망 두터운 분이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이 돼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건 저희 딸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을 너무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한 감사 표시기도 해요. 제가 이혼하고 저희 딸을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는데 그래서 애착이 좀 남달라서요. 딸은 제 전부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저는 못 받아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그 여잔 다닌다는 회사는 어쨌는지 가끔 몰래 학교 복도에 서서 수업을 지켜보기도 하고 종종 5학년인 딸을 교문으로 태우러 오는 등 정말 극진히 딸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몇 번 찾아와서 딸의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 상담까지 했었죠. 제 앞에서 늘 선생님, 선생님 하던 사람이 실제 성격은 경비원에게 갑질이나 하는 엉망인 사람이었다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긴 다른 애들보다 자기 애만 제일 많이 하나라도 더 챙겨달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때부터 이기적인 성향은 좀 알아보긴 했었지만은요. 그 여잔 당황스러운 말투로 제게 묻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그 여자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선생님 남편분이 이 경비원 분이셨어요? 설마 이 사람이 당신 학생 학부모야? 맞아. 세상 참 좁네. 학부모를 내 남편한테 갑질한 입주민으로 만나고. 안 그래요, 정희 어머님? 그게요, 선생님. 갑질이 아니라 제가 원래는 안 그러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 화풀이를 경비원한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희 어머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인성이 엉망이시네요.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지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직원까지 해요. 제가 학교에서 마냥 사람 좋아 보였죠? 근데 제 가족 일이라면, 특히 우리 남편 일이라면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안 그런다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원래도 부당하게 자기 택배 배달시키고 이렇게 돈 갈취하려고 들고 쓰레기 배출까지 시키는 것 같던데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시키고 있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요즘 계속 힘들어하던 게 다 정희 어머님 때문이었네요. 그 여잔 제 남편에게 갑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앞에선 우물쭈물하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잔 자기 딸에겐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자신이 딸에게 약한 사람이라고 직접 제게 말했었거든요. 그런 딸이 진심을 담아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하는 손편지까지 써줄 정도로 따르던 담임 선생이었으니 쩔쩔 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송해요, 선생님. 전 이 아저씨, 아니, 이분이 선생님 남편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면 갑질하면 안 되고, 제 남편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정희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배려심도 깊고 행동도 올바르던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바르게 큰 거죠? 그 착한 정희까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나쁜 물이 들까봐 걱정이네요. 어머님,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에요. 아무리 정의가 많이 큰 나이라고 해도 아직 어린애라고요. 원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굴면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는 더더욱 행동거지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요. 어머님이 정의를 자기 자신보다도 끔찍이 아낀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어머님은 오히려 정의를 망칠 수밖에 없는 분이시네요. 정의를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성인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 남편뿐 아니라 다른 경비원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선생님.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의 딸이자 제 학생인 정이었죠. 정이는 멀리서부터 걸어오며 우리를 보고 대화까지 대략 전부 들은 것 같더군요. 정이는 더더욱 당황한 그 여자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정이야, 벌써 학원 다녀온 거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나 다 들었어, 엄마. 경비원 아저씨가 선생님 남편이란 얘기까지 전부 다. 엄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경비원분들이나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발 막대하지 말라고 했지? 학교에서 선생님은 상대방 직업이 뭐든 간에 항상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정작 나를 더 똑바로 가르치고 키워줘야 할 엄마가 그렇게 못나게 굴면 난 대체 뭘 보고 배우라는 거야? 선생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때문에 선생님이 나 미워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얼른 선생님하고 아저씨한테 사과해. 얼른.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정희는 자신의 엄마에게 울먹이기까지 하며 바른 말만 내뱉더군요. 그리고 그 여잔 자신의 딸이 내뱉은 창피하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 여자는 눈에 눈물까지 고인 얼굴로 우리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직하려고 해도 혼자서 애를 키워야 하다 보니까 연봉이 비교적 높은 지금의 회사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예민해지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러시면 안 되셨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앞으로 제 남편 통해서 지켜볼게요. 그동안 당했을 남편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 많이 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 자기 부모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건 상처가 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쯤하고 참은 거죠. 그 여자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과하며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제야 풀이 죽어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학생이랑 학부모 앞에서 창피했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학교 근처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아파트 경비를 구할 거 그랬어. 당신은 선생인데 내가 당신 학생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면 당신이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네. 창피하긴. 난 오히려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감동이었어. 당신 이런 수모를 참아내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했던 건 전부 다 가족 때문이었잖아. 난 당신이 이런 심한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해맑게 굴었네. 오히려 내가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난 가족들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고생스러워. 남편은 끝까지 강한 척을 했지만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없던 사람이 이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나 싶어 저도 연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평소라면 그때 남편이 눈물까진 흘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토록 잘 되던 사업이 망했던 일로 당시 남편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마음도 약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달래주었죠. 저는 그날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준 뒤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술안주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퇴근한 남편과 시간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 어머니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선생님과 남편분께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혹시나 이번 일로 저희 딸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진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딸은 저랑 다르게 정말 생각이 바르고 착한 아이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세상이라지만 선생이 자기 자식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줄까봐 부모가 노심초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더군요. 물론 그런 선생님은 별로 없지만 말이죠. 저는 정희 어머니에게 단호한 답장을 남겼어요. 어머님의 행동엔 여전히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른들의 일을 학교에까지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정희는 똑똑하고 바른 학생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그런 일로 학생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 입장과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도 부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니 평소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을 정희가 그날은 제 눈치를 보며 시무룩해 있더군요. 저는 정희를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왜 오늘은 선생님한테 살갑게도 안 굴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들어? 혹시 어제 선생님이 정희 엄마한테 모진말을 해서 서운했어? 아니면 선생님이 어제 정희 말대로 정희 널 미워할까 봐 무서운 거야? 네, 맞아요. 저는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저희 엄마 때문에 이제 저 안 좋아하실까 봐 무서워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 선생님은 우리 정희 여전히 너무 예쁜데? 정희야, 누군가한테 화가 나고 밉다고 해서 그 감정을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한테까지 옮길 필요는 없어. 그러지 않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러하듯이 정희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는 감정은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봐. 정말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한 번 더 진짜 크게 뭐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줄도 모른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저희 엄마 절대 못 그러게 할 테니까 저희 엄마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고작 12살인 아이의 입에서 정말 조숙한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아이의 부모 사랑에 저까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가끔 딸을 데리러 오던 정희 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저는 정희를 봐서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전처럼 상냥하게 대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희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이후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정희 어머니는 선뜻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까이 다가올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은 아주 새빨개진 채로 말이죠. 그래도 학생의 학부모니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당신 요즘엔 아파트에서 또 부당하게 구는 사람 없어? 없어. 아파트 사람들 대부분 다 좋아. 거기에서 오래 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 제일 오래 일한 경비분께 들어보니까 당신네 학생 집은 전세로 이사 온 지 6년쯤 됐었대. 아마 그때 이혼하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처음엔 안 그러더니 해가 갈수록 그 여자 갑질이 심해졌었나 봐. 혼자 애 키우면서 그 사람 말처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성격도 포악해진 게 아닌가 싶네. 아무튼 다들 기피하려고 들었던 그 여자가 당신 눈치를 봐서인지 온순해지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나뿐 아니라 다른 경비분들도 마음고생 많았었거든. 아무튼 이제 나 못 살게 구는 사람 정말로 없으니까 당신 한 번씩 와서 나 일하는 거 들여다보는 거 그만해. 저는 그 뒤 남편이 걱정돼서 남편 말대로 한 번씩 찾아가 잠시 동안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조금 집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할 일은 없었죠. 요즘 그 사람 있잖아. 나 볼 때마다 갑질은커녕 아주 꽉듯하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더라. 그 집 딸은 원래도 나랑 다른 경비원들한테 엄청 깍듯하게 인사하고 다니는 착한 애였고 말이야. 저번엔 그 사람이 나한테 글쎄 케이크를 사다 주더라고. 다른 경비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말이야. 그리고 은근슬쩍 나한테 당신한테 자기가 정말 변했다고 잘 좀 말해달라고 했어. 괜히 당신 이용해서 남 눈치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래야 앞으로도 다른 경비들한테 또 갑질하지 못하지. 그 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시간이 흘러 정희는 6학년으로 진학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정희 어머니는 정희와 함께 꽃다발까지 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희야, 졸업 축하해. 정희 네 담임 선생님께 들었어. 너 경기도로 이사 간다며? 네, 맞아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드디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거든요. 저도 이제 남의 집살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에서 살게 됐어요. 엄마 직장하고도 별로 멀지 않대요. 근데 우리 집이 생긴 건 좋은데 앞으로 선생님을 자주 못 찾아뵙게 된 건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것도요. 그래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알았어. 선생님이 꼭 정희 기억하고 있을게. 정희 어머님,
이사 가셔도 잘 지내시고 정이도 잘 키우시길 바래요. 네, 선생님. 저 이 꽃다발이요. 사실 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네? 제 거요? 네. 지금 담임 선생님께는 따로 드렸고요. 정이 건 차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이가 누구보다 많이 따랐던 분인 선생님께도 꼭 꽃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다른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어차피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제가 남편분께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을 차별은커녕 많이 아껴주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절대 못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의 넓은 마음과 엄한 가르침, 제 딸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다른 인연이었던 정희와 정희 어머니와 작별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꽃다발과 감사 인사를 받으니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이후 두 사람을 배웅한 뒤 저는 멀어져 가는 차를 보며 부디 정희 어머니가 바르고 착한 정희에게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 살아가길 바라주었죠. 남편은 정희네가 이사 가던 날 정희 어머니가 예전엔 정말 죄송했다며 경비원 분들에게 모두 갈비 세트를 돌리고 갔다고 말하더군요. 덕분에 우리 다섯 식구는 그날 저녁 갈비로 배가 터지게 호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희가 졸업하고 이사 갔던 해 우리 가족에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매영, 지금 하는 경비일도 좋지만 이제 슬슬 다시 장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하고 싶지. 워낙 그 일에 애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빚 다 갚은 상황에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새 시국이 거의 풀려서 저도 다시 제법 살만해졌어요. 집사람이 하는 네일아트 가게도 매상이 쑥쑥 오르고 있고요. 매영, 매영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결혼하고 내 가게 장상커녕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절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시고 아내와 자식까지 만나게 해준 매영한테 저는 뭔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매영 일이라면 얼마든지 돕고 싶다고 해줬고요. 이제 그때 매영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갚게 해주세요. 동생은 선뜻 자신이 남편의 재기를 돕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다시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는지 알았던 터라 그런 동생의 말에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남편 또한 그런 동생에게 많이 고맙고 미안했는지 눈가를 붉히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은 동생의 도움과 시어머니 약간의 지원 덕에 예전 1호점이 있던 번화가에 다시 고깃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과 같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새로 얻은 장소가 전에 비해 위치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아직까지 아주 성실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 가게를 기억해 주던 손님들이 꽤 있어서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중이죠. 남편은 앞으로 더 열심히 가게를 키워서 닫았던 두 번째 매장도 다시 여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큰 처남, 왜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애초에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매형 아니었으면 제 수중에도 없었을 돈이에요. 정 고마우면 앞으로 술은 매번 매형이 사시던가요. 맛있는 안주랑요. 그럼 됐죠? 동생은 끝까지 남편이 다달이 갚겠다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마운 마음에 전보다 자주 동생을 만나 술을 사고 조카들과 올케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물론 막내 동생네 집에도 잘하긴 하지만 첫째 동생네와 우리 집이 더 끈끈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 모두 아직 아픈 데 없이 많이 정정하십니다. 제 동생들과 시동생, 시누이 또한 자기 가정을 성실히 꾸리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평화로운 요즘 유일한 걱정이라면 올해 고3인 큰아들과 고2인 작은아들의 수능 문제뿐이겠네요. 그것도 뭐 두 아들과 막내딸 모두 워낙 공부에 열심인지라 크게 걱정하진 않는답니다. 저는 앞으로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저희 남편이 아무리 힘든 풍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도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듬직한 아내이자 새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말이죠. 또한 지금껏 그래왔듯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고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남편에게 갑질을 했던 정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을 한 번씩 만나곤 해요. 그런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듯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랍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올바르고 건강한 사고방식과 정신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성장한 아이는 거칠고 매정한 세상을 쉽게 부러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낀다면 부디 부모인 스스로부터 바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출산이 나라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요즘 더없이 소중하기 그지없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올바르게 자라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